짧은 시간에 격세 지감을 느끼고 그렇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아주 빠른 사회에 살고 있죠. 옛날 같으면 100년, 200년 사이에 벌어질 일을 지금은 단 며칠 사이에, 몇 개월 사이에 겪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 마음은 현상에 비해서, 시대의 흐름에 비해서 이렇게 빠른 것에 마음은 덜 적응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 빠른 것에 덜 적응하고 그냥 느린 이런 것에 적응을 하는 사람들이 느리게 살아가는, 그러니까 좀 보수적인 사람들이 좀 살기가 편했다면, 요즘에는 이제 이렇게 빨리빨리 흘러가고 이렇게 좀 개혁적이고 변화가 빠른 이런 이제 그 사고를 가진 그런 형의 사람들이 더 마음이 편안하겠죠. 옛날에는 이제 만나는 사람하고 만났잖아요. 보면 가족들하고 마을 사람들, 이 30리 이내 사람들, 30리 밖의 사람들과는 잘 만나지도 평생 보지도 않았고, 이 마을 저 마을 같은 군 정도 그렇게만 서로 만나고 살았는데, 지금은 이제 뭐 만나는 사람이 전국적이고, 지금 더 나아가서 세계적으로 이제 요즘에는 그 SNS가 되면서 영어까지 할 수 있다면 뭐 맨날 친구 신청 들어와. 어디서 베트남 사람이 친구 신청 들어오고 많은 사람들이 친구 신청 들어오는데, 그 만나는 사람의 영역이 굉장히 많이 넓어졌죠. 그렇다면 지금의 사람들은 오히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걸 경험하고, 또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뭘 하고, 사실 여러 사람들이 모였는데 처음 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 이 사람들하고 1년 동안 해 나가야 된다는 거, 또 더 나아가서 더 오래 갈 수도 있고, 이것은 굉장히 큰 변화고, 어찌 보면 보수적인 사람들한테는 마음의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어요.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해할 수도 있죠. 그런 사람은 이제 밖에 잘 안 나오죠. 만나는 사람만 만나고. 그런데 우리 사회는 그런 사람이 편안하게 살도록 놔두지 않아요. 사회가 계속 변하니까 막 끝없이 그 70년대 사고랑 80년대 사고랑 지금 현재 사고는 정말 많이 변했어요. 돈 버는 방법도 옛날엔 저축이었지만 지금 대출 내서 뭘 사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금은 이제 또 다르겠지만요. 그렇게 돈 버는 것도, 노동도, 이 어떤 그 민주주의적인 개념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 마음은 교육이 더 필요한 것 같아요. 모르고 그냥 배우지 않으면 새로운 것에 대한 적응을 빨리 할 수 없고, 제대로 할 수 없고, 오해할 수 있고, 아니면 남보다 늦게 받아들이죠. 대표적인 스마트폰이잖아요. 스마트폰 처음 나올 때 여러분들은 나랑 관계없는 거야, 나는 그냥 폴더폰 그냥 쓸 거야, 마치 평생이라도 폴더폰 쓸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들 생각했었어요. 대부분의 어른들이. 그러나 1년도 안 돼서 스마트폰으로 싹 다 바꿔. 사실 폴더폰이 문자 보내기도 더 쉬웠잖아, 그죠? 금방 다 보냈는데 스마트폰으로 바꾸면서 아직도 막 이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다 바꿨어요, 뭐야. 그렇게 시대가 빨리 변해갑니다. 그래서 배워야 되는 것 같아요. 앞서가지 못해도 최소한 보조를 맞춰서 같이 나아가려면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은 조계종에 대해서 배우도록 할게요. 우리 대한불교 조계종에 대해서 286페이지 보면, 우리가 신행생활을 하고 있는 사찰은 대한불교 조계종 몇 교구 뭐다, 이제 이런 말을 하죠. 그냥 다니고 그랬는데, 다니다 보면 통도사 같은 경우는 15교구 통도사 이렇게 간판에 이렇게 써 있고 막 이러거든요. 해인사는 12교구 해인사. 여러분이 다 여기 불교대학은 15교구에 등록된, 12교구에 등록된 사찰이에요. 그럼 12교구에 등록된 사찰이면 무슨 말이지?
12교구의 본사는 해인사고 15교구의 본사는 통도사예요. 해인사에 등록한 사찰이라면 좀 쉬운데 12교구에 등록한 사찰이다 라면은 어렵고, 또 12교구에 다닌다, 여러분들은 황룡사 다니는 거를 다르게 표현할 때 12교구에 다닙니다 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 불교 불자들한테는 이게 2교구, 3교구, 4교구 이렇게 별 의미가 없어요. 그냥 절에 다니는 사람들한테는 그걸 괜히 만들어 놔가지고 어느 사찰은 몇 교구다, 어느 사찰은 몇 교구다 해서 이렇게 구분을 이렇게 짓는데, 사실 황룡사가 해인사의 절인지 통도사의 절인지 별로 여러분들한테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한테 필요한, 가서 기도할 수 있고 공부할 수 있고 또 그게도 성취할 수 있는 그런 곳이면 되는 것이죠 이제. 그런데 그래도 이렇게 우리가 다니는 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 다른 이상한 곳에 빠져서 엉뚱한 행동은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12교구 해인사에 등록한 해인사의 말사 황룡사인 거고, 여러분들이 다니는 불교대학은 포교원, 대한불교 조계종 포교원에 등록이 된 정식 불교 대학이라는 거죠. 대한불교 조계종에는 여러 개의 기관이 있어요. 교육원, 포교원, 총무원, 그리고 호계원, 또 하나 더 있는데 이따 배울 겁니다. 그 중에 우리는 이제 포교원에 등록된 불교 대학에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 종단은 1700년 한국 불교의 전통과 정통을 이어받은 우리나라 대표 종단이다라고 자부심을 아주 크게 갖도록 써놨네요. 372년 그 고구려 시절 전진왕 부견, 중국의 전진왕 부견이 고구려로 스님들과 경전들을 파견을 보냈어요. 외교를 위해서. 전진왕 부견은 불심천자였기 때문에 불교로 외교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소스림왕 고구려하고도 친교를 맺을 때 스님을 보냈어요. 그것이 이제 처음으로 그때 온 스님이 아도화상, 순도화상인데 그 스님들에게 절을 지어준 것이 초문사하고 이불란사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절은 초문사하고 이불란사로 유명합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면 1700년이라고 그러죠.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나름대로의 1700 역사 속에서 전 세계사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유례가 없는 자랑스러운 종단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이유는 본래 불교하면 스님과 신도, 사찰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들 수가 있겠죠. 스님, 그리고 신도, 사찰. 불교 내에서, 우리 한국 불교 내에서 신도 수가 가장 많고 사찰도 가장 많고 스님도 가장 많은 곳은 이제 대한불교 조계종이에요. 그리고 이 사찰들은 모두 다 법에 따라서 등록을 이렇게 해서 개인 사찰이 아니고 공찰이에요. 모두 다. 그 재산이 공적으로 관리돼요. 우리 절을 스님이 일무이로 팔 수가 없고 다 이제 대한불교 조계종 재단에 다 이렇게 묶여져 있죠. 전국에 있는 모든 사찰들이. 스님들은 이제 그 절의 주지 스님들은 재산 관리인처럼 관리를 하는 게 주 담당이에요. 주지 스님의 담당이. 공동의 자산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 종단에는 국가에서 헌법이나 국회의원 이런 것처럼 종헌 종법이 있고 또 종회 의원들이 있어서 그 종법에 의해서 종단이 움직여지는 좀 체계적인 그런 체계성을 갖추고 있어요. 그것이 과연 이제 자랑스러운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불교가 꼭 세속에서 하는 민주주의 헌법처럼 그렇게 움직여지는 게 바람직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독재로 흘러가거나 이단으로 흘러가거나 그러지 않을 수 있는 어떤 장치가 잘 돼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대한불교 조계종 말고 조계종이 정말 많아요. 보면 우리 이제 여러분들 우리 한국불교는 이제 종단 연합회가 있어요. 종단 협의회가 있는데 종단 협의회 등록된 사찰이 29개예요. 그러니까 불교의 종류가 29개, 공식적인 이제 종단 협의회에 등록된 것만 29개예요. 그 중에 이제 대한불교 조계종,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크다고 자꾸 얘기하는 것이 이제 조계종이 사찰도 많고 스님도 많고 신도도 제일 많은, 보통 여러분들이 절하면 생각하는 게 조계종 사찰이에요. 내가 절에 간다 하면 조계종 사찰에 간다라는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말고 태고종, 천태종 있죠. 천태종에서 들으면 싫어하겠지, 그 말을. 천태종은 다른 종단하고 다르게 굉장히 이렇게 무리가, 천태종의 어떤 종단 이것이 조계종보다 오히려 더 결속력이 좋고 자부심이 더 커요. 우리 조계종에 다니는 사람들은 내가 조계종에 다닌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별로 없는데, 천태종 다니는 사람들은 자기가 천태종에 다닌다는 것에 굉장히 자부심을 느껴요. 그것은 이 천태종을 개창한 스님의 원력이기도 하고, 그 이후에 그 스님의 원력에 따라서 움직여진 그 스님들이, 지도하는 스님들이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이죠. 구인사를 중심으로 해서 전국의 각 도시마다, 서울에는 그 관문사, 부산에는 상광사, 울산에는 정광사, 각 도시마다 대형 사찰들이 있어요. 울산에서 제일 큰 절 하면 백양사나 문수사, 정토사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게 아니죠. 정광사하고 비교하면 세 발의 피. 정광사가 제일 커요. 신도 규모나 재정 규모나. 울산의 제일 큰 절은 정광사죠. 근데 이제 정광사를 잘 안 쳐주는 것은 스님들이 이제 이렇게 대부분 조계종 스님들이 위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천태종의 정광사가 가장 큼에도 불구하고 이 주류로 포함을 자꾸 안 시키려고 자꾸 하는 그런 집단 이기주의적인 이런 게 있죠. 태고종도 굉장히 많아요. 이 작은 절들 위주로 굉장히 많은데, 그것은 조계종과 태고종의 이제 아주 오랜 그 관계에 그런 청산하지 않은, 아니 부끄러운 그런 싸움 같은 게 있어가지고 생겨난 종단이죠. 우리 본래 조계종하고 태고종은 별로 구분이 없었어요. 해방 전까지만 해도 일제가 31개의 본산을 만들고 전국에 31개의 큰절, 각 시도에마다 31개의 큰절을 만들고 그 가까운 지역에 있는 사찰을 말사로 만들었어요. 총독부에서 사찰을 관리하기 위해서, 사찰을 수탈하기 위해서, 아니면 사찰을 마음대로 조정하기 위해서, 그래서 31개의 본사를 만들고 거기에 말사들을 다 만들어서 전국을 그렇게 하나로 일어나 있죠. 사실 조선 후기에는 그런 제도 자체가 그냥 없었어요. 조선 중기까지만 해도 선종, 교종, 선교, 양종 해서 선종과 교종이 있었지만, 조선 후기 임진왜란 이후에 불교가 점점 쇠퇴해지고 국가의 부역만 이제 맨날 국가의 납품만 많이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천대받고 하다 보니까 점점 스님들이 공부도 덜 하게 되고 참선도 덜 하게 되고, 그러면서 불교 분위기가 매우 저하돼서 선교 양종 같은 그런 구분이 거의 없어진 상태에서 일제가 들어와서 31개 본사로 만들었고, 해방 이후까지 그렇게 진행되다가 해방 이후에 각성의 이제 소리가 나와서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 해서 일제시대 때는 대처불교였거든요. 이렇게 스님들을 결혼시켰어요. 조선 후기까지만 해도 우리 스님들 결혼 안 했거든요. 비록 기생 오래비 이런 소리는 들었어도 그런 소리는 들었어도
뭐 이 중이 고기 맛을 보면 뭐 기둥뿌리가 뽑힌다 이런 말을 들었어도 스님이 결혼해 가지고 자식을 키우고 하는 것은 없었어요. 일부 비속하는 스님은 있었어도 그렇게 대놓고 하진 않았는데, 조선 총독부에서 거의 강제로 주지를 받으려면 주지를 임명을 주는데 필요 요건 중에 하나가 결혼하는 거였어요. 그러니 주지를 하려면 결혼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 그런 스님도 있었지만 거의 대부분 총독부에서 권유사항이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30여 년 동안에 불교 분위기가 싹 바뀌어가지고 90% 이상이 결혼했어요, 스님들이. 일반 대중들은 잘 모르지. 스님들이 결혼을 해? 절에 몇 번 다닌 사람들은 어느덧 스님들이 다 결혼했네? 이러면서 내 딸이 스님 부인이네? 이렇게 됐었어요. 그러다가 1954년도쯤에 그 이승만 대통령이 유시가 내려왔어요. 불교가 이래서는 안 된다. 자정하라 해서 비구 스님 이외에 그 대처 스님들은 이제 쫓겨나는, 절에서 쫓아내는 그런 작업을 했었어요. 이 본래 출가라는 것은 수행단체인데, 출가도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면 삶이고 인생이잖아요. 삶의 터전이에요, 터전. 여기야 이제 제가 이렇게 하고 10년이 됐지만, 나야 뭐 이렇게 처자식이 따로 없고, 나야 이제 본래 출가를 수행하기 위해 출가했으니까 스님 나가세요 라면 그냥 비워주고 나갈 수가 있지만, 이미 처자식이 있는 사람은 내가 만약에 처자식이 있다고 봐요. 그러면 이거 나가면 어떻게 하겠어요? 나가면 어떻게 먹여 살리지? 교육을 어떻게 시키지? 이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정부에서 강력하게 밀고, 또 정부에서 이제 이렇게 그 일부러 공식적으로 밀 수 없고 이렇게 비공식적으로 이제 이렇게 당시에 이제 주목 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동원시켰어요. 이제 비구 스님들은 그것이 잘못된 줄 알면서도 어쨌든 빨리 비구를 청정화로 변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폭력배와 이제 비구 스님, 그리고 그게 한패가 되고, 그리고 이제 그 대처 스님이 한패가 돼서 서로 절 뺏기 싸움이 있었어요. 한동안 굉장히 이제 무림을 방불하는 전국의 절들이 대처 스님을 몰아내는 그런 작업을 했는데, 그 대처 스님이 몰아낸다고 해서 평생을 스님 노릇을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다시 속복을 입고 일터로 나가겠어요?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나간 스님들이 위주로 해서 만들어진 종단이 태고종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태고종에서 굉장히 싫어하겠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이렇게 서로 분리가 되면서, 비구 대처가 분리가 되면서 비구 스님들은 62년도에 조계종이라는 종단을 따로 이렇게 만들어요. 조계종이 굉장히 오래된 것 같지만 62년도에 만든 종단이에요. 그 이전에는 일제 치하였었고, 그 이전에는 그런 종단 구변 자체도 잘 없었고 하다가 이렇게 청정 비구로 만들어진 그런 이제 사찰들 위주로 해서 조계종이고, 그리고 종원종법을 아주 강하게 해서 결혼하면 자동으로 멸빈입니다. 네, 승적이 박탈되도록 그렇게 해요. 그걸 어떻게 아냐면, 개인정보라서 요즘에 개개인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이렇게 결혼했다고 해서 어떻게 누가 알아? 결혼한 거 어떻게 알아? 근데 결혼하고 자식을 낳으면 혼인신고를 해야 되고, 그 출생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가족 관계 증명서에 다 나오잖아. 근데 그것을, 조계종에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개인정보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10년 한 번씩 분한신고를 해요. 10년 한 번씩 가족관계 증명서 떼고, 초본, 등본 다 떼가지고 종단에 올려요. 요즘에는 거기다 추가된 게 유언장까지 쓰도록 해. 유언장. 좀 웃기죠? 유언장 쓰는 이유가?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스님은 혼자 이렇게
나처럼 이런 식으로 해서 포교를 하든지 뭘 하든지 해서 사유재산을 가질 수는 있어요. 스님이. 자기 앞으로 땅이 등록이 되어 있고 건물이 등록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스님께서 살아서 포교를 잘하고 할 때는 큰 스님으로서 이렇게 있을 때는 괜찮아. 근데 스님이 돌아가셔 봐요. 그러면 그 재산이 조계종으로 이렇게 귀납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이게 속가법이 그렇게 안 돼. 속세의 법이 그래 안 돼 있어요. 속세 스님들은 그냥 대한민국의 한 명의 국민이지, 이렇게 따로 이렇게 국민 이외에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스님들 군대 가요? 라고 자꾸 물어보는데,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국방의 의무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출가했어도. 군대 안 가면 출가 많이 하게. 그리고 군대 안 간다고 가정해도 좀 우스운 게, 그래, 일찍 출가해서 군대를 면할 수 있어. 그렇지만 이제 20살에 절에 왔다가 25살에 다시 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조금만 생각해봐도 스님들은 군대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스님들은 다시 이제 속세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스님 개인 앞으로 된 재산도 있기 때문에 그 재산을 모두 다 이제 유언장에 종단에 다 귀속을 시킨다고. 우리가 이제 설사 스님 앞으로 땅이나 건물이 있다 해도 그걸 가지고 들어온 게 아니라 절에 있으면서 포교하면서 전부 다 신도들이 다 낸 거잖아요. 스님 무슨 사업을 하겠어요? 사업해서 이렇게 성공한 스님들도 있겠지만 그런 스님보다는 포교해서 신도분들이 한 푼 두 푼 낸 걸 가지고 그거 가지고 했으니까 스님이 개인적으로 유용할 수 없다. 그걸 또 속가의 재산으로 가면 안 된다 해서 우리는 이제 유언장에 그것을 꼭 표기를 하죠. 그렇게 해서 가족관계 증명서를 내기 때문에 이렇게 청정 비구,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은 그런 이제 비구로 판별을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그렇지 않은 스님들이 있어요. 이제 가족관계 증명서에 등록을 안 한 스님도 있는 거예요. 부인과 자식이 있는데 그걸 안 한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제 은처승이라고 해요. 지방에서는 그 이슈가 별로 뜨겁지 않은데 서울 경기도 쪽에서는 굉장히 그 이슈가 뜨거워요. 지금 현재 총무원장하고 전 총무원장이 그런 의혹이 크고, 전 총무원장하고 용주사 지금도 주지하나 몰라? 제2교구 본사죠. 용주사 주지 스님도 그런 의혹이 있어서 전 총무원장 쌍둥이 아빠 이런 말로 자꾸 이제 우리 지방에는 잘 모르는데 서울 경기도 신도들은 총무원장이라고 부르지 않고 쌍둥이 아빠라고 부르. 이거 얼마나 창피한 일이에요, 이게. 그래서 서울 경기로 가면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어요, 스님들이. 다음 주? 이번 주에 PD수첩, 5월 1일인가 2일에 PD수첩에 방영이 된다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지금 현재 총무원장 설정 큰 스님이신데, 수덕사 본래 방장 스님이거든요. 총무원장 안 하셔도 되는데, 이상하게 총무원장이 됐어요. 정말 이상하게. 그런 여러 가지 의혹이 선거할 때, 총무원장 선거할 때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가 됐었는데, MBC PD수첩 기자들이 집중 취재해가지고, 그 의혹을 방영을 하겠다, 이제. 그렇게 했는데, 조계종에서는 강력하게 대응한다, 이제. 조계종이라고 해서 우리 스님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현 총무원에서 강력하게 대응한다고. 그거 방영되면 참 큰일입니다. 근데 그런 이제 흑역사라고 할 수가 있는데, 스님들이 이제 은처를 두고, 이게 비공식적으로 자꾸 그런 말이 나오고 하는 이제 이유가, 사람 사는 곳이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이미 일제의 잔재도 큰 영향이 있는 거죠. 일제 잔재, 일제 시대 때는 그냥 평범하게 누구나 다 해버렸으니까. 그 이후에 또 절 뺏기 싸우면서 윤리가 많이 무너졌고, 생각을 해보면 말도 안 되죠. 이렇게 제일 폭력을 규탄하고 하지 말아야 될
분들이 스님들인데 스님들이 폭행을 일삼고 했다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종단들이 다 생긴 거예요, 지금. 이게 일제시대 때 하나도 없었어. 그냥 하나였어. 하나. 그냥 30일 본산해가지고.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이런 게 없었어요. 그런데 처음에 조계종이 우리 태고종이었거든요. 태고종단이었어요, 본래. 그러다가 조계종이 이래서 안 된다 해가지고 청정비구 종단을 따로 해서 조계종 했고, 그 나머지 이제 나가신 분들이 그래도 우리 태고종이지. 태고 보우 스님들의 제자니까요, 우리 모두. 태고종이지 해서 이제 그대로 태고종으로 했고, 천태종 같은 경우는 나중에 생기죠. 67년도, 그때쯤에 구인사가 생겨지니까 60년대 후반에 생긴 종단이에요. 이런 종단은 이제 이렇게 다른 종단하고 좀 다르겠죠. 근데 사실은 제일 좋은 것은 조계종, 태고종 나누지 않고 천태종의 그 스님이 갑자기 생각 안 나네. 그 조사, 그쪽에서는 조사라고 부르잖아요. 상월조사. 예, 상월조사께서도 그냥 우리 조계종 안에 그냥 있으면서 한마음선언처럼 그렇게 하셨으면 더 좋겠지 않았나 싶은데 벌써 60년대 후반이 되면 우후죽순처럼 많은 종단인들이 이제 막 난립했을 때예요. 그래서 생긴 종단이 진각종, 관음종, 총화종 이렇습니다. 진각종은 이제 스님이기보다는 정사락에서 이렇게 결혼하고 머리 기른 분이 사찰을 운영을 해요. 여기 울산에도 두 군데가 있죠. 여기 학성공원 근처하고 삼산에도 있습니다. 두 군데 진각종이 있어요. 자, 이런 종단 대승종, 삼론종, 열애종, 연불종, 미륵종, 진원종, 본원종, 법륜종, 법상종, 이게 종단 협의회에 속해 있는 22개의 사찰이에요. 아니, 종단이죠. 여기에 종단들이 또 여러 개의 사찰들이 이 안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그래도 이제 종단들이 요즘에는 이제 문화가 이제 다변화한 다문화다 보니까 생각이 다르면 나도 종단 하나 만들 수 있어 할 수도 있겠죠. 이제 여기 있는 여기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여기 있는 종단들은 단체이기보다는 개인인 경우도 많아요. 나 같은 사람이 조계종 마음에 안 들어. 조계종 마음에 안 들어. 새로운 종단을 만들 거야. 라고 해서 기독교도 마찬가지죠. 기독교도 종단이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 문화관광부, 옛날에는 무공부라 했는데요. 문화관광부에 이 종단 등록만 하면 되거든요. 그렇게 이제 이렇게 나처럼 이런 사람이 종단 하나 만들어야겠다 해서 신도분들 서명하고 스님들 몇 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종단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 요거까지는 그래, 이제 기독교도 여러 개가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 그런 대로 이해를 하겠지만 이건 정말 문제예요, 이게. 우리 스님들 정말 각성해야 된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정말 각성해야 된다. 이 조계종이라는 조계종 브랜드가 아주 브랜드 가치가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실제로 이렇게 청정비구를 표방해서, 전국에 입장료 받는 사찰들이 대체로 다 큰절이잖아요. 거의 99%가 이제 다 조계종이거든요. 큰절들은 다 조계종이에요. 거의 다 9인사 말고는 지도에 나오는 절은 다 조계종이다라고 생각하면 딱 맞을 정도로 조계종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조계종의 수행 체계는 나름 이제 많이 몇십 년 동안 정립해서 승가대학도 나오고 선방도 나오고 또 연수도 받고 이런 것이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그런지 조계종을 표방한 다른 조계종이 여기에 파악된 것만 해도 60개에다가 더 이것은 파악된 것만 60개지 100개도 넘는다는 말도 있어요, 보면. 우리 이제 대한불교 조계종이 이제 본래 대한불교 조계종이에요. 그런데 대원불교 조계종. 한자에서 원자를 하고 대원불교 조계종, 대선불교 조계종. 대한불교 선조계종. 한 글자씩 조금만 다르게 해가지고.
대한불교 조계 선종, 대한선불교 조계종, 대륜불교 조계종, 대중불교 조계종. 울산에 있네, 이거는. 모르겠네, 이게 무슨 이런 데 있는지. 또 대한불교 한 다음에 동그라미 쳐놓고 조계종. 이거 참, 이거 너무 심하지 않아요? 또 대한불교 불자 넣어, 이게 불 조계종. 다른 사람들은 그냥 대한불교 조계종이라고 부를 거 아니에요. 보통 사람들은 이제 안에 절이니까 당연히 불자랑 만자 있겠지. 이러면서 이렇게 속이 눈속임죠, 완전히. 대한불교 동그라미, 동그라미 점하고 이 동그라미. 대한불교 보현조계종, 대한불교 삼보조계종, 대한불교 연합조계종, 불교 동산조계종, 대승조계종, 대한불교 조계종, 대한국불교종, 대한국불교조계종. 아니 정말 읽으면 읽을수록 너무 창피한 거예요, 이게. 여기 있는 이스님들이 이제 내가 조계종의 종지가 안 맞아서 그냥 나갈 거야. 대부분의 스님들이 조계종에 있다가 나간 경우가 많아요, 보면. 뭐 이제 그 멸빈돼서 나가는 경우도 있고, 뭐 틀어져서 싸워서 나가는 경우도 있고, 이제 은사 스님하고 불화가 안 맞아서 나가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안 나가도 되는데. 아니, 근데, 그럼 이렇게 여자 때문에 나간다라면, 그냥 태고종 가면 되잖아요. 태고종이나 원효종, 이런데 가도 되는데, 그렇게 굳이 안 하고, 그래, 종단을 그래, 만들 수는 있어. 근데 왜 아류처럼 이러냐. 왜 조개를 거기다 놓고, 이거는, 이렇게 많은 거는 우리 불교의 스님들의 이렇게 사고가 정말 부패했다, 이거는. 정말 큰 부패다, 이거는. 정말 자신감이 넘쳐서 나왔으면 원하는 대로 이렇게 자기 방식대로 포교를 하거나 저를 운영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름을 빌려가지고 저렇게 짜가처럼 이렇게, 뭐, 이제 여기 스님들은 나름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하셨겠지만, 이게 너무 이렇게, 저렇게 많아버리면, 이것은 우리 스님들, 어찌 스님들만의 일이겠습니까? 이게 제가 불자들도 마찬가지고, 제가 불자들이 가는 사람 있으니까 생기는 거잖아요. 제가 불자도 마찬가지고, 대한민국 전체의 의식하고도 맞물려 있다고 봐요. 이게, 얼마나 자존감이 약하면 빗대가지고 거기에 타서 올라가려고 하느냐고, 그냥 내가 스스로 자립을 해야죠, 하려면. 그러지 않고, 본래 이 사서법에서 이렇게 동사섭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마음이 안 맞아도 같이 어우러져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대중 생활인데. 내가 대단한 것 같아도 위에서 자꾸 억누르고, 지금 현재 조계종이 내가 좋아서 있겠어요? 그냥 이제, 우리 조계종이 그나마 그냥 이렇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표방하고, 그렇게 살려고 하는 스님들이 제일 많이 있고, 이렇게 또 내가 출가를 이렇게 했고 하기 때문에 있는 것이지, 100% 우리 조계종이 마음에 드는 건 아니에요.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엄청나게 많아요. PD수첩법에 나와, 이제. 거기 다 나와요, 보면. 그렇지만, 우리, 뭐, 제가자들도 그렇고, 우리 스님들도 그렇고, 이제 이렇게, 비리가 많고, 부패가 많은 스님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사찰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것을 방관하자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들의 삶을 내 삶하고 동일화시킬 필요는 없죠. 내가 속한 단체가 뭐 이상적인 단체가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들 살아봐서 알지만 이상적인 계모임 없잖아요. 보면 절에서도 큰 계모임이라고 생각하면 저런 무리들은 저렇게 하라고 그러고 우리는 우리대로 하면 돼요. 우리 한국불교 대한불교조계종의 포교관은 정말 포교를 제대로 못하고 있거든요. 정치만 하고 있거든요. 저 위에서는. 그런 것이 정말 마음에 안 들어서 나라도 좀 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포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뭐 나라도 이걸 하면 나라도 참선하고 수행하든지 나라도 포교라도 하든지 그러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다 유사조계종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유사조계종에서는 아까 말한 종단협의회에서 받아주질 않아요. 안 받아준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요 종단협의회에 25개의 종단이 있다 하지만 조계종이 제일 세잖아요, 보면. 조계종 위주로 가니까 니들이 내 이름을 빌었어? 이제 이렇게 안 받아줘. 라고 해서 이제 다른 유사조계종은 받아주지 않는다고 그래요. 이 대한불교 보문종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해요. 보문종 같은 경우는 많지는 않지만 비구니 스님들이 서로 모여서 여러 스님들이 모여서 만든 종단이에요. 비구니 스님들이 이 종단 내에서는 굉장히 차별받잖아요. 어느 종교든 여성들이 차별을 많이 받아야 보면 기독교도 그렇고 이슬람도 심하지. 이슬람은 완전히 뭐 여자를 사람 취급을 안 하니까. 근데 이제 그것이 아니다 싶어서 이제 비구니 스님들이 모여서 만든 비구니 스님 종단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비구니 스님이 다 들어간 건 아니고요. 서울에 가면 보문사를 비롯한 몇 개만 이렇게 있긴 합니다. 이제 뭐 공부를 하면 좋은데 나도 이 부분은 잘 몰라서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계종의 특징, 아까 말한 대로 1700년 한국 불교 역사와 전통 문화를 계승했다고 스스로 자부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스스로 문화를 계승했다고 자부심이 크게 얘기할 상황은 사실 아닌데, 아까 말한 대로 이렇게 우리의 흑역사가 있어서 싸움, 폭력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폭력으로 생긴 이제 종단이라서 그것이 좀 안타까워요. 자, 종단의 구성원이 출가자인 스님과 제가자인 신도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출가자는 독신자인 청정한 비구 스님, 비구니 스님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계종의 유래는 육조 해능 스님으로 출발을 해요. 이제 우리 한국 불교의 오랜 역사, 아까 소수림왕에서 전해진 그런 불교, 또 백제는 침류왕 시절에 마라난타 스님에 의해서 전해진 율종, 백제에 전해진 이 불교의 유형은 계율을 지키는 계율 위주의 종파였어요. 신기하게도 우리나라에 이제 이렇게 불교가 불교의 어떤 독특한 수행 체계를 제일 먼저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은 오히려 백제였다고 볼 수가 있죠. 계율을 중시하는 그런 불교. 마라난타 스님이 계율을 율사하셨고, 그 이후에 여러 왕들도 계율 위주로 불법을 발전을 시켰어요. 고구려는 그렇게 계율이나 선종이나 교종이나 이렇게 따로 구별하지 않았고, 역시 신라도 그렇게 따로 구별되지는 않았습니다. 대체로 초기의 불교는 교종 위주의 경전을 공부를 하는, 경전을 수행하는, 좌선하면서 경전을 이렇게 연구하는 그런 이제 불교로 많이 받아들여지게 되죠. 정부에서 이제 불교를 받아들이는 목적은 정부 주도로 이렇게 받아들여지게 되거든요. 민간에서 이렇게 먼저 시작될 수 있어도 나중에는 정부 주도로 받아들이는데, 그거는 이제 국민의 뜻을 하나로 모으기 위한 그런 것이죠. 통치자들은 아무래도 사람들의 생각이 다양한 것보다는 하나로 모아주는 것이 통치하기가 더 쉽기 때문에 종교를 어떤 통치 수단으로 여기는 그런 왕들도 있었어요. 또 왕들은 의외로 종교적이기가 쉬워요. 언제 자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또 왕자로 있을 때 언제 자기가 이제 세자에서 물러나게 되는 이런, 또 그리고 채택되지 않은 왕자, 세자가 되지 못한 왕자,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왕족들은, 궁녀들을 비롯한 왕족들은 종교를 굉장히 크게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우리는 왕족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도 왕족 중에 한두 명만 이제 그 부각이 돼서 그 사람만 살아남지 대부분의 이 왕족들은 비참하게 죽거나 이렇게 그 바보로 살아야지 막 이렇게 도망가서 살고 막 바보로 살고 그렇게 많이 그랬죠. 그러니 종교를 많이 왕족들이 가졌어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그런 이유와 국가 전체적인 그런 이유 때문에 종교를 받아들이는데 불교가 그나마 이제 이렇게 인도에서 왔으나 이 불교는 굉장히 진보적인 종교고 철학적인 종교잖아요. 내용이 깊어요. 그래서 당시에 있던 이제 미신을 믿고 하늘의 제사를 지내고 이렇게 미신을 믿는 이런 거보다는 왕들이 볼 때는 이것이 훨씬 더 그 진보적이고 더 발달된 종교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불교를 적극적으로 왕들은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 현재 대한불교 조계종에서 추구하는 이제 불교는 선불교예요. 그러니까 이제 종파불교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 교종보다는 선종, 특정한 언제부터 이런 것이 생겼냐? 그러니까 원효 의상 스님이 있을 적에는 이런 게 없었어요. 원효 의상 스님 계실 때는 선종이 생기지 않았어요. 선종은 8세기 말, 9세기 이때부터 선종이 중국에서 들어와요. 그리고 중국의 그 선을 닦는 스님들의 제자들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제자가 제자에게 전해주고 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거죠. 그 원류는 바로 중국의 해능 스님에게 있습니다. 7세기의 스님인데요. 그러니까 600 몇 년도에 이럴 때 스님이에요. 이 스님은 그 해능 스님, 여기 보면 이 해능 스님이 주석하던 중국 광저우의 조계산에서 비롯돼요. 광주 지역에 조계산이 있는데요. 이 광주의 보림사에서 해능 스님이 설법할 때 조승량이라는 사람이 공양을 올렸어요. 거기에 조자하고 거기에 계곡이 두 개가 있는데 그 계곡을 개자 써서 조계라는 그런 조계산이라는 조계산 밑에 보림사 이런 식으로 됐는데 육조 해능 스님이 설법했던 주 설법처가 조계산이었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따서 조계종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것은 육조 스님의 그런 가풍을 우리가 잇겠다. 육조 스님의 법을 육조 스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해능 스님이 육조거든요. 육조 스님의 가르침대로 살겠다라는 우리 그 한국 불교의 스님들의 어떤 이제 발언으로 그렇게 조계종이라고 한 거죠. 태고종도 사실은 이 조계종하고 같아요. 태고종. 대한불교 태고종이 떨어져 나가서 이렇게 태고종이라고 했다잖아요. 태고종은 태고 스님의 제자라는 거예요. 태고 보우 스님의 제자. 태고 보우 스님은 14세기의 스님이에요. 고려 말의 스님인데, 이 서국청공 스님이라고 중국의 해능 스님의 몇 대 제자가 있습니다. 이 스님한테 가서 신법을 전수해 와요. 깨달음을 얻고 그 스님한테 깨달음을 받아오는 거죠. 그 스님한테 인가를 받아서 우리나라에 들어왔고 서국청공 스님은 그 제자에게 그 법을 전해주고 그 법을 전해주고 해서 조선 중기가 되면 서산대사가 바로 태고 스님의 몇 대 손이 되는 거고 서산대사가 쭉 이어져서 우리나라 이제 불교가 선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불교가 선종 위주로 된 것은 서산대사의 역할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그 명종 시절에 그때 이제 문정왕후가 불교를 다시 막 일으키잖아요. 한 15년 동안 문정왕후가 섭정을 했는데 그때 문정왕후 등극하기 전까지만 해도 불교를 굉장히 압박을 하고 절을 다 없애고 스님들을 다 속퇴시키고 막 이렇게 거의 뭐 아사 직전이었어요. 불교가. 근데 문정왕후가 들어서면서 이 왕후가 섭정하면서 불교의 친불교 정책을 써서 절을 많이 만들고 스님들을 양성했어요. 스님들 시험 보게 해가지고 통과한 스님들이 서산대사세요. 사명대사도 그 안에 들어가고
서산대사, 삼형대사는 모두 다 선승들입니다. 참선하는 승들이야. 그리고 보선사도 역시 문종왕후의 스승이죠. 문종왕후가 하도 따르니까 나중에 유생들은 문종왕후의 어떤 이제 누구라도 되는 것처럼 기둥서방으로 생각을 막 이렇게 그 당시에 유생들은 막 그런 소문도 막 내고 그랬어요. 보선사는 불교를 많이 일으켰지만 나중에 문정후가 폐위되면서 제주도 유배